저는 1995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미 나라의 배급 체계는 무너진 지 오래였고 어머니는 제가 걸음마를 배울 무렵부터 수남시장 한쪽 귀퉁이에 좌판을 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등에 업혀 장마당의 소음 속에서 자랐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사람들의 고함, 흥정소리. 그것이 제 유년의 자장가였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배급이라는 말이 점점 빈말이 되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폐렴으로 돌아가셨고 이후 어머니와 오빠 은혁이 그리고 저 셋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5시면 일어나 그날 팔 물건을 챙겼습니다. 두부, 강냉이, 떡, 손으로 꼬아 만든 국수 한 바구니. 그것이 우리 세 식구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항상 거칠었습니다. 장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좌판을 폈다 접었다 하는 일을 20년 넘게 반복한 손이었으니까요. 저도 자연스럽게 장마당 아이가 되었습니다. 소학교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단돈 50원짜리 물건 하나를 팔아도 기뻤습니다. 손님이 지나가면 큰 소리로 불렀고 어머니보다 더 목청을 높일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은별이는 상인 체질이라고 그게 이 시대에 제일 쓸모 있는 재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빠 은혁이는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학교보다 시장 골목을 더 좋아했고 이른 나이부터 중국제 물건들을 어디선가 구해다 되팔았습니다. 손전등, 건전지, 중국 과자, 라이터. 어머니는 위험하다고 나무라셨지만 오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단속반이 나와도 재빠르게 짐을 싸들고 사라지는 것이 능숙했습니다. 저한테는 가끔 사탕 하나씩 쥐어줬습니다. 그때 오빠는 제 영웅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 대한 충성서약을 외웠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모든 별로 청소와 풀베기, 퇴비 나르기 같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말씀보다 어머니의 좌판 앞에서 배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남는지, 어떤 손님은 흥정이 되고 어떤 손님은 서두르는지, 그런 것들이 저의 진짜 교과서였습니다. 그렇다고 불행한 어린 시절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모두가 비슷하게 살았고 저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늦게 좌판을 접고 돌아오면 우리 셋은 작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강냉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몫을 먼저 챙기고 당신 것은 항상 제일 적게 드셨습니다. 그걸 어린 나이에도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체제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그런 생각은 당시 제게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도 어머니가 건강하게 장마당에 나가시고 오빠가 웃으며 돌아오고 우리 셋이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좁은 방 안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그 틈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오빠가 작은 USB 하나를 손에 쥐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물건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셌습니다. 11시가 넘도록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돌아오지 않으셨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오빠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등유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기름 등잔 하나가 우리 둘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별아, 자냐? 오빠가 낮게 불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오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에
금속 단자가 달린 당시 북한에서는 호박이라고 불리던 USB였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오빠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거야.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 근데 값이 좀 쳐. 파는 사람이 그러는데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했어. 그날 밤 오빠는 어디서 구했는지 중국제 소형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배터리로만 작동되는 낡은 기계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USB를 꽂으니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영상 파일들이었습니다. 오빠가 첫 번째 파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뭘 보는 건지 몰랐습니다. 높은 건물들, 번쩍이는 간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우리말인데 억양이 달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배우들이 넓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마트라는 곳에서는 원하는 걸 뭐든 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웃고 걷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1시간 가까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아까웠습니다. 저거 자본주의 거짓말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저게 전부 연출이라면 저 사람들 표정까지 연출할 수 있겠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며 인민들이 굶주리고 착취당하는 지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쫓기는 눈빛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서로를 감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오빠와 저는 어머니가 장마당에 나가시면 몰래 영상을 봤습니다. 두세 편씩 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었습니다. 이불 속에 머리를 파묻고 소리를 죽이면서 한 번은 어머니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번개같이 노트북을 이불 밑으로 밀어 넣었고 저는 자는 척 누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부터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장마당에서 손님에게 물건을 팔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유로워 보였을까? 우리는 왜 항상 눈치를 봐야 할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런 의심을 품는 것 자체가 이 나라에서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열린 균열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세상은 작은 USB 하나에 담겨 있었지만 그것이 제 안에 심어놓은 의문은 어떤 이불로도 덮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은 2018년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23살이던 해였습니다. 오빠는 그 무렵 USB 장사를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드라마 몇 편 담긴 USB 하나를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수준이었는데 어느새 청진 수남시장 일대에서 꽤 알려진 거래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드라마, 한국 예능, 외국 영화. 사람들은 몰래 보고 싶어 했고 오빠는 그 수요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웃었습니다. 은별아, 지금 청진에서 이 짓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뇌물만 잘 쓰면 돼.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10월 초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오빠가 시장에 나간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어머니와 저는 좌판을 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장 북쪽 골목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수렁거렸습니다. 보이부에서 나왔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유도 모르면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후 아는 아주머니 한 분이 달려왔습니다. 은별아, 은혁이가 끌려갔어. 보이부 사람들이 와서 잡아갔어.
어머니가 좌판에서 일어서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한 번, 두 번 맴돌았습니다. 끌려갔다. 보이부북한의 비밀경찰 기관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발이 떨렸습니다. 보이부에 한번 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장마당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중국 라디오 주파수를 듣다 잡혀 나온 뒤 얼굴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외국 물건을 팔던 아주머니는 어느 날 사라졌다가 6개월 후 몰라보게 야윈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보이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 보이부 담당자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뇌물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 좌판 밑에 숨겨둔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사흘 후 중간에 아는 사람을 통해 소식이 왔습니다. 제목은 반사회주의적 영상물 유포.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많은 돈을 만들려 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손을 벌렸고 장마당 동료들한테 빌렸습니다. 저도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금액은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담당자는 돈을 받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연락을 넣어줬다는 사람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우리는 속은 것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 집을 보이부가 한 차례 들이닥쳐 뒤졌습니다. 노트북은 이미 오래전에 없앴지만 그들이 우리 방을 헤집고 다니는 동안 저는 벽에 붙어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감시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2달 동안 눈에 띄게 쇠약해지셨습니다. 밥을 거의 안 드셨고 밤마다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잘못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생각을 처음으로 분노라는 이름으로 느꼈습니다. 오빠를 삼켜버린 이 나라에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결심이 선 것은 어느 날 밤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버틸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남은 것이 결심이었습니다. 오빠가 끌려간 뒤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다 피를 토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피 묻은 손수건을 얼른 이불 밑으로 숨기셨습니다. 별거 아니야. 감기가 좀 심한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장마당에서 평생 몸을 혹사해온 어머니의 몸이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빠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감시 명단에 올라 있다. 어머니는 아파가고 있다. 돈은 없다. 그리고 언제 또 보이부가 들이닥칠지 모른다. 여기서 버틴다는 것은 천천히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튿날부터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오래 장사를 한 사람들 사이에는 은밀한 정보망이 있었습니다. 누가 국경 쪽을 안다더라. 어느 마을에 강을 건너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은 절대 크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지만 귀를 기울이면 들렸습니다. 보름쯤 지나 저는 장마당 한쪽 구석에서 50대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장사 이야기를 하는 척 옆에 앉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두만강 쪽으로 가는 방법 아세요? 아주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왜 갈 생각이야? 예.
아주머니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해. 브로커 탈북을 도와주는 안내인한테 줄 돈. 얼마나요? 중국까지는 최소 500위안. 더 멀리 가려면 그보다 훨씬 많이. 저는 집에 돌아와 남은 돈을 세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며칠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 떠나려고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수건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디로? 강 너머로요. 중국으로, 그 다음엔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 후 눈을 뜨셨을 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은별아, 엄마는 못 가. 이 몸으로는 못 따라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떨렸습니다. 너 혼자라도 가야 해. 그날 밤 어머니는 마루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돈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비상금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작은 할 수 있어.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잘 먹어라. 아프면 병원 가고, 그리고 연락할 수 있으면 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옆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은 작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주무시는 척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브로커를 만난 것은 청진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무산군 근처 작은 마을, 허름한 민가 한 채. 약속 장소를 알려준 사람은 장마당 아주머니였고 저는 그 주소만 손바닥에 적어서 왔습니다. 방 안에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인상이 거칠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돈부터 확인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돈과 그동안 모아둔 것을 합쳐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간다. 준비됐어? 그날 밤은 구름이 짙었습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포함해 3명을 이끌었습니다. 20대 여자 하나, 40대 남자 하나, 그리고 저. 우리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 불빛 보이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신호 줄 때까지 움직이지 마. 1시간쯤 걷자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1월의 두만강은 완전히 얼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강 가운데는 얼음이 깔려 있었지만 가장자리는 물이 흘렀습니다. 강폭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맞은편 강변이 어둠 속에서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지금 건넌다. 순찰이 막 지나갔어. 15분 안에 건너야 해. 저는 강변에 서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대 여자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첫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가 시릴 정도가 아니라 칼로 발을 찌르는 것 같은 냉기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번 발이 미끄러져 물속으로 한쪽 무릎이 빠졌습니다. 손으로 물을 짚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손목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강 위쪽에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브로커가 낮게 외쳤습니다. 엎드려. 저는 그 자리에서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얼굴이 수면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귀를 덮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잡힌 건가? 그 순간 불빛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손짓했습니다. 뛰어. 저는 일어나 달렸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맞은편 강변이 보였습니다. 흙바닥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어서 강변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이 땅에 닿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일어나. 빨리 이동해야 해. 브로커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옷은 무릎 아래까지 흠뻑 젖어 있었고 발가락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발 아래 땅은 분명 달라진 땅이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처음 밟던 날,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하나를 건넜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강 너머에도 또 다른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연변 중국 조선족 자치주 근처 작은 식당에 저를 넘겼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말 조심해. 손님들한테는 조선족이라고 해.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신고당해.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최은영. 중국 연변 출신 조선족. 저는 그 이름을 되뇌며 잠들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월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숙식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대신한다는 게 주인 아주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말도 서툴렀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공안 중국 경찰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식당 앞으로 공안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저는 부엌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님 중에 공안이 있다는 느낌이 들면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긴장감이 2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자다가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잡히는 꿈을 꾸다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6달쯤 지났을 때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알게 된 탈북자 언니를 통해 브로커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태국으로 가면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브로커가 요구하는 돈은 제가 모은 것의 몇 배였습니다.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근처 공장에 나가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반이 지나 어느 정도 돈이 모였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남자는 일정을 잡아주겠다며 성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모은 돈의 절반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사흘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건넨 돈도 브로커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당 뒷골목에 쪼그려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분하고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여기서 영원히 이름도 없이 살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한참을 울고 나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한테도 오빠한테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했습니다. 밥을 줄였습니다. 잠을 아꼈습니다. 반년 후, 이번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좀 더 믿을 수 있다는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중국에서의 2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자유를 찾아 강을 건넜지만 저는 또 다른 그늘 속에서 숨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브로커는 달랐습니다. 말이 적고 눈빛이 냉정했습니다. 그는 경로를 설명할 때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운남성 중국 남부까지 버스로 내려간다. 거기서 라오스 국경을 넘는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걷는다. 태국 방콕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 UNHCR에 자진 신고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보름, 아니면 한 달. 2020년 초봄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돈 전부를 브로커에게 건넸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것이었지만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운남성까지 가는 길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며 사흘을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 국경에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브로커는 국경 마을 외곽에서 우리를 산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4명이었습니다. 20대 여자 2, 40대 남자 1, 그리고 저. 산은 깊었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걸었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경사진 진흙 언덕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열대 밀림이었습니다. 낮에는 숨이 막힐 듯 더웠고 밤에는 예상 밖으로 추웠습니다. 모기가 많았습니다. 긁으면 상처가 났고 상처가 쉽게 덧났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신발 안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터졌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멈추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혼자가 됩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앞에 검문이 있어. 돌아가야 해. 우리는 왔던 길을 되돌아 2시간을 걸어 다른 산길로 우회했습니다. 그날 밤은 결국 밀림 안에서 앉아서 밝혔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밥은 드셨을까? 오빠는 살아있을까? 닷새째 되던 날 우리는 라오스 쪽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브로커가 현지인을 통해 낡은 트럭을 구했습니다. 짐칸에 탔습니다. 먼지와 흔들림 속에서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국경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태국이었습니다. 방콕까지는 버스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차들이 많았습니다. 가게 간판들이 형형색색이었습니다. 중국과도 달랐습니다. 북한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방콕 시내에 도착한 날 저녁, 브로커는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 근처에 저를 내려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 줄 서서 기다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유엔 난민기구 앞에 섰습니다. 이미 줄이 길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가 뜨고 창구가 열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최은영이 아닌 최은별로.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내디딘 것은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UNHCR 신고 후 태국에서 몇 달을 기다린 끝에 받은 비행기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공항 안은 넓고 밝았습니다.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습니다. 처음 배운 것들이 기억납니다. 지하철 타는 법, 신용카드 쓰는 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편의점에서 물건 고르는 법,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특히 새벽 2시에 혼자 편의점에 가서 뭔가를 고를 수 있다는 것. 아무도 어디 가느냐고 묻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보증금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 생겼습니다. 문을 잠그고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아무도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적응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말이 통하는 나라인데도 알아듣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인터넷 용어와 줄임말이 넘쳤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다가 말투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눈총을 받은 날도 있었습니다. 북한 억양을 감추려고 일부러 말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가끔 들켰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그 질문이 제일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오빠 소식도 몰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 혼자, 잠들 때 혼자, 아플 때 혼자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감시가 두려워 잠을 못 잤는데 한국에서는 외로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공부했습니다. 1년 후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대학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붙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나라에 왔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 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보이부가 문을 두드리는 꿈, 강 한가운데서 얼음이 깨지는 꿈, 정글 속에서 혼자 길을 잃는 꿈. 하지만 눈을 뜨면 제 방이 있습니다.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할지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청진 어딘가에서, 수남시장 어딘가에서 저와 똑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강 너머에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살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